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대외적인 변수인 러시아와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국제 정세는 아주 두렵고 어려운 환경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그런 악력 싸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체제의 충돌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나토에게 강한 경고를 주고 있고 막대한 피해를 본인들이 받으면서도 그걸 받아도 될 만큼의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푸틴이 결정을 내렸겠죠. 예, 그런 결정에 있어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이러한 강력한 공격을 경제적인 제재로 맞불을 놓고 있죠.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승패가 러시아와 서방의 그런 악력 싸움에 대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든과 그 유럽,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죠. 진짜 독일은 끝까지 자기네 에너지는 어쩔 수 없다, 러시아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EU나 미국의 쪽에 의견에 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버리면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제 제재 버티고서도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있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핵이 있잖아요. 핵 막 꺼내들면서 막 얘기하면 이게 세계전쟁이까지도 불사하겠다. 약간, 달려오는 기차에 서로 막 뛰어들면서 누가 죽나, 누가 쫄면 돼지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 와중에,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좀 봤는데요.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결제망을 차단했고, 러시아산 제품 EU의 수출을 금지하게 됐고,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했고, 기존 가스관 가동을 중단했고, S&P 러시아 국가 신용 등급을 CCC- 디폴트 임박 등급으로 강등했고, 무디스 피치도 국가 신용 등급을 6단계 하향했고, 러시아 증시 MSCI FTSE 지수에서 퇴출됐고,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러시아 ETF가 지수 가치가 0에 수렴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러시아 내 해외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를 금지했고, 이거는 그 기업 자체적으로 지금 그 판매를 금지를 한 거예요. 구찌,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에르메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AVID 등 명품과, 그럼 지금 보면 뭐죠? 맥도널드 이런 것도 지금 막 다 철수한다고 하죠. 유럽연합의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 관리와 올리가르히 등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의 러시아 최애국 대우를 박탈했다. WTO, WB, 세계은행, IMF 등 주요 다자 금융기관서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이거는 완전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시키겠다는 거죠. 너네 혼자 먹고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 이런 거죠. 이게 북한과 이란처럼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 철강 주요 상품 수입을 금지하고 대러 에너지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 요거는 기사가 이게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러시아 최애국 대우를 박탈한다. 이 최애국 대우를 박탈한다는 건 공정무역 안에 있는 공정한 수입 절차를 밟지 않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만 관세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관세 올릴 거야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외국계의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일관적으로 올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박탈한다는 건 따로 별도로 러시아에서 만든 물건에만 관세를 더 붙일 수도 있다.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WTO나 이거는 세계 그 무역 분쟁 그걸 무역 협회죠. 그리고 WB는 세계은행, IMF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IMF의 그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외화 같은 게 부족하면 돈 빌려주고 하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화가 부족하면 러시아 이제 돈 안 주겠다. 그리고 WTO 국제 그 교역하는데 너 안 껴줄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10위의 경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국가를 완전히 왕따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도 힘들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 러시아하고 지금까지 거래했던 그 국가들 모두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는 왕따 시킬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재들에 의해서 러시아에도 뭔가 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게 지식백과에서 찾은 건데 제재에 대한 비관론이 있죠. 중국을 통한 제재에 우회가 있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 아무리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과 또 러시아에 대한 우방적인 국가가 있잖아요. 벨라루스도 있고 그런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 경제 제재를 버티게 되면 이거는 서방 국가들한테만 피해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은 경제 협력 관련 국가도 함께 제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에도 제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하고의 경제를 협력해서 얻는 이득보다 미국과 그 서방 국가들하고 거래를 해서 남는 이익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한 나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게 되면 우리는 중국도 제재하게 될 거야 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이나 서방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러시아에 대한 동참을. 실제로 봤을 때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고 있어요. 약간 중립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죠. 그냥 싸우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갖고 있지. 적극적으로 난 러시아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하진 않고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그 다음에 비관론이 유럽연합의 사정.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피해가 클 것이다. 이게 아까 그 독일이나 뭐 폴란드도 그럴 수도 있고 프랑스도 그럴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 나고 있는 원유나 천연가스들을 EU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갖다가 이제 썼단 말이죠. 수입을 해서.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파이프관을 잠근다느니 뭐 유가를 올린다더니 뭐 이렇게 해서 서방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제재로 인해서 EU 국가가 에너지나 원자재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유럽연합은 주변국에서 끊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유럽이 좀 더 잘 지킬 수 있다. 너네들이 좀 더 버틸 수 있어. 근데 너네들이 조금만 손해를 보면 러시아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서 항복하게 될 거야. 이런 의견입니다. 경제 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이거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하면 러시아만 힘든 게 아니라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러시아만 힘든 게 아니라 유럽도 경제적으로 힘들 거야. 그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역사적인 관계로 인해 러시아가 유럽을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이어나가기 힘들다. 유럽이 아무리 밉더라도 러시아는 자국이 북한이나 이란처럼 되는 것은 손해인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세계 10대 국가로 인해서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잃을 정도로 러시아는 멍청하지 않다. 특히 국민들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재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의 반서방 감정화, 서방의 기술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기술이 사용되므로 친중국화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을 동경합니다. 이게 유럽과 같이 되고 싶어 하고 유럽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이거죠. 자발적으로 소련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명품 소비나 그런 서방에 대한 소비 욕구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에너지를 팔고 나서. 그렇지만 일본을 계기로 유럽과 굉장히 상당히 거리가 생기는 것들을 러시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재를 무시하는 러시아 정부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도자가 아닌 국민들이 볼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형성이 되는 것으로 민심에 반하는 정책을 장기간 이어갈 경우 정권의 유지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제재를 가하는 게 맞느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결책이 있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든, 독재주의든, 뭐 군사정권이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이 있잖아요. 국민들을 생각하는 이념과 자본주의와 이런 그런 경제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이념이 있잖아요. 여기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타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짓밟고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짓밟고 남의 생명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공격하고 죽이고 남의 물건을 손을 대는 행위, 그런 행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용인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든지 그걸 용인하게 되는 순간 그 용인한 그 방법으로 또 다른 물건을 훔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생명을 착취하게 될 것이니까요. 절대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고 타인의 자본을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렇게 되면 어떠한 피해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원만하게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니 상대방이 먼저 날 때렸잖아. 이걸 어떻게 봐주냐고. 이거를 봐주게 되면 비슷한 이유를 들고 또 날 때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도 봐줄 거냐 이거죠. 크림반도 한번 뺏길 때 지금처럼 이렇게 봐줬기 때문에 아예 본토까지 지금 다시 쳐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비슷한 그런 정세와 판단을 해서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오늘은 우크라이나지만 그게 언젠가 자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든지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걸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교력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저는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저의 의견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원만하게 해결되고 푸틴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생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너무나 좀 가슴 아프고요. 예. 빨리 잘 해결이 돼서 또 평범하게 또 우크라이나에 전 놀러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또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제재들 때문에 바이든은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의 20% 가까운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원들로 충족하지 못하는 원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유를 빨리 늘려라.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 이제 셰일 오일도 있었고, 뭐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이란도 있었고, 이렇게 원유가 또 수급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수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원유 업계는 막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거죠. 예. 바이든 폭리 취할 때 아니다. 아마 생산 증대를 요구하자. 업계 그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주장하며 홀대했던 정부의 불만이다. 예. 생산량 늘려도 폭증하는 수요는 감당 못할 거다. 이게 이제 뭐 자발적으로 뭐 감량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서운해서 감량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원유가 110불인데, 그 원유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원유를 많이 이제 생산을 해서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전에 셰일 업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셰일 업계가 막 원유를 막 뽑아내서 70불 이상은 절대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얼마 안 되는데 지금 110불인데도 그간 원유가 생산량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원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경사를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기름값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경유가 무슨 거의 2,000원까지 막 갈라오르는 것 같아요. 1,800원 넘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는. 예, 그렇게까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 모건 스탠리 우크라 사태로 니켈 급등, 이거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죠. 원자재 관련된 것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모건 스탠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니켈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생산 비용은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8일날 밝혔다. 이 얘기는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자재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 전가를 시킬 수 있다면. 예.
물론 이제 그 덕분에 가격이 올라가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기름값도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특별히 줄어들까? 뭐 이런 생각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니켈이라는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전기차 관련된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모건스탄이 애담 조너스 애널리스트는 니켈의 심각한 공급 제한으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다며 전기차 생산 비용은 차량당 1,000달러 이상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야, 진짜 전기차에 원자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먼저 사신 분들이 오히려 승리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경제가 지구촌의 하나로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이벤트들이든지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뭐 석유화학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던 만큼 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나 전쟁이나 뭐 이슈로 인해서 우리하고 전혀 영향이 없지만 그런 세계적인 국지적인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한 흔들림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경쟁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제조업에 대한 증대를 갖게 되게 할 것이고 각자 도생하는 길을 어느 정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해외에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죠. 대부분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GDP를 상향시켜 왔고 국가의 부를 축적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활하게 외국에 매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꼭 필요한 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 더 높은 주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꼭 사야 되는 물건들을 판다면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되게 글로벌적인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제조하고 그걸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좀 삐걱거린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국제적인 정세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매매 기록과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매매 기록. 자, 매수는 글로벌 MSCI, 그 다음에 유로스탁스 50, 독일 닥스, 인도 니프티, 차이나 과창판, 차이나 HSCEI,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WTI, 원유 선물 인버스, 우선주, 나이스 평가 정보, 대한항공, 메일유업, 메리츠 화재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도는 아리랑 KRX 300, 미국 나스닥 100, 라틴 35, 3대 농산물 선물, 구리 선물, 은 선물, 200 산업재, 중공업, 기계장비, 미래 미디어 컨텐츠, 여행 레저, HDC 현대산업개발, 페노션, 풍산, 한국가스공사를 매도하였습니다. 각자 급등했죠. 원자재 관련된 것과 산업재 관련된 것, 중공업 관련된 그 이슈이고요. 이런 것들을 매도하게 되었고 매수는 많이 하락한 것. 유럽 지수가 많이 하락했죠. 예,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차이나 과창판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그 비중이 많이 작아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홍콩도 매수했고요. 원유 선물 인버스, 원유 가격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버스를 거꾸로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평가 정보와 대한항공 여행 관련된 운송업 관련된 거 매수하였고요. 페노션 운송이죠. 이거 매도했습니다. 상승을 많이 했어요. 원자재 같은 거 운반하는 그 곡물 위주로 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페노션은 이렇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자, 수익률은요.
코스피는 2661.28 전주 대비 마이너스 1.9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891.71 전주 대비 마이너스 1.03% 하락했고요. 저는 누적 수익률 10.35% 전주 대비 0.78% 하락했고요. 현금 비중은 19.18% 전주 대비 6.34% 상승하였습니다. 약간 이게 보면 매매 기록에서 매도한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많이 한 거고요. 상승을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었고, 매도를 하였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더 많이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한 주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죠. 대통령 선거도 잘 치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제 협상도 하고, 또 결렬도 되고, 또 실망도 하고, 또 기대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전쟁이 부디 종료가 되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가 안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투자하는데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한 5년 동안 일 열심히 해주시고 약속했던 공약 꼭 지키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투자 열심히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돌아오는 3월 18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